또 하나 이제 고교 학점 제도. 네. 2022년부터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 우선 고교 학점 제도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네, 네. 어떤 취지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교 학점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자기가 수강 배우고 과목을 싶은 신청해서. 그런 과목들을 신청해서 실제로 이제 선택해서 네. 수업을 받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연구학교가 작년에 이제 100여 개 했고 올해 300여 개 이상의 연구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들이 작년에도 이제 결과 연말에 이제 평가회 같은 것을 했었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과목이 여러 개 개설돼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의 과목이 개설됩니까, 학교에? 아니면 네. 그럼 한 학교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에도 신청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 학교에서도 사실은 모든 과목을 다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우선 이제 학생들이 신청하는 과목 중에 우선순위로 해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늘어나면 그것을 그 지역 단위로 해서 서로 다른 학교 연계해서 다른 학교 가서 수업도 하고. 듣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경기도에서는 이미 몇 개 학교에서 그렇게 교환하고 교류해서 연계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렇게 시범학교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보편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잘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는 이제 권역별로 계속 이 시범학교, 연구학교의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게 선생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죠. 이 수업 방법이나 이 모든 게 다 기존에 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그만큼 연구하고 아이들이 직접 이제 관심을 갖고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0여 명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정말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과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아이들하고 이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잘 알게 되더라. 아이에 대한 이해, 이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좀 보충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도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알게 됐다는 그런 추후 이제 아이들의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듣는 거니까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학교 가면 엎드려서 잔다 이런 걱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 갖고 흥미를 느끼고 원하고 하고 싶은 다양한 교육들 그런 기회들을 넓혀주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훨씬 더 그 소통과 협력 관계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근데 이게 이제 준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 고교 학점제를 22년까지는 이제 많이 이렇게 틀을 좀 늘려서 갖춰서 그런 준비 정도들을 좀 확실하게 해서 25년도에는 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그 교육청들이 직접 관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소위 뭐 자사고, 특목고 논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또 반대 방향으로 혁신학교 시험이 지금 대대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고교 학점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그야말로 획일화된 입시 경쟁 교육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양하게 특색을 갖고 뽐낼 수 있는 그런 학교들로 좀 이렇게 바뀌는 정말 자사고 특목고도 정말 특성이 있는 정말 특정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이런 학교들로 좀 변화하고 혁신학교도 다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학점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전면적 개편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그 다양성과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예. 그야말로 정말 미래에 대비한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할까요? 불가피하게 그런 과도적 기간에서 갖는 이견이나 약간의 이제 그런 그 혼란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최대한 이제 그 피해나 이런 우려들은 최소화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지금 방금 표현하신 그런 과도기적 혼란이나 견해 차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방향이 옳지만 속도도 당겨야 돼요. 네. 뭐 세월이 계속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네. 조금 가급적이면 뭐 너무 서둘러서 좋을 건 아니지만 네.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 대학 입시 문제 물론 뭐 전임 김상곤 장관 시절부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정시 모집 좀 확대하자 이런 뭐 제안도 하고 근데 지금 당장 내후년 대학 입시 보니까 고작 0.3% 늘어났더라고요, 정시 모집. 이 대학 입시 전면적 좀 장기적 계획 이것도 아까 언급하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상곤 부총리가 발표하신 건 이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22년 대입에서는 이제 정시를 30%까지 확대한다 이런 그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거고 그거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이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그 발표를 한 거라서 저희는 2022년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것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우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뀌면 또 평가 기준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밖에 같이 없고, 가야죠.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대입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실제 이 변화되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저희가 원래 이제 지금 법안이나 이제 그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출범하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법 통과가 아직 안 됐나요? 예. 법이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재정법이라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고요. 상임위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교육 단체나 교육 그 관계자들은 사실은 다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야당도 그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게 그 운영이라든가 인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좀 좁혀지고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올 후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교육의 시스템의 개편에서부터 대입제도까지 대입제도.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우리의 교육제도의 변화가 당장 무슨 한두 사람이 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적 합의나 또 현장에서의 이런 수용성 정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이건 어차피 뭐 학제 개편이든 대입 제도든 내년에 당장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게 못하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 기간의 준비 과정과 그런 계획들이 이제 필요한 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 제도도 좀 더 근본적인 검토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제를 이미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교육부의 위상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장기 정책도 교육부가 담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이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들은 만들어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각종 이제 정책들, 현안들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교육 많아서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교육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과제들을 좀 더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면서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유, 초, 중 등은 이제 저희가 그 교육청으로 이제 이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관하게 되면 교육부는 실제로 고등교육이나 이제 직업 평생교육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각 부처 간의 이 협업 과제들, 그렇죠. 협력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제 필요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교육부가 마치 이제 자기 몸집 부풀리고 인원 더 늘리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생기는데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하시는 분이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랑 별개죠. 어떻게 보면. 별개죠. 네. 그런데 위상이 더 높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거의 국가의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그러니까요. 결정하는 단위라서 훨씬 더 큰 위상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교육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각 부처별로 그 미래 인재에 대한 인재 양성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기부도 그렇고 R&D 있죠. 사업이 너무 굉장히 많고 또 산업부도 그렇고 이제 막 그런 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산재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이제 바뀌고 다시 교육부의 역할로 고등직업 평생교육이 주요하게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되면 실제로 각 부처에 좀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협력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이 변화되는 그 미래 시대에 맞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차관보를 하나 신설하려고 지금 행정안전부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어요? 됐고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고등교육, 대학교육 언급하셨으니까 우선 뜨끈뜨끈한 현안 하나가 이제 시간 강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강사법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강사들이 무더기로 강의를 잃게 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과목이 강좌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장에 불만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아니 이걸 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하기로 했는데 소요 예산 얼마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주느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해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도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시간강사법이 올 2학기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시간강사법이 2011년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한 7, 8년 이상을 유예 기간을 준 유예 거죠. 기간을 계속 이제 연장해 왔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에 와서 작년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건데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도 그 시간 강사 인건비 당연히 이제 국립대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요. 사립대에도 이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학 중에 강사들 임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이것도 이제 빨리 좀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28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부터 시행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이 갖는 이제 재정적 부담이나 그렇죠. 행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강좌 수를 대형 강좌로 이제 뭐 이렇게 강좌 수는 줄이고 대형 강좌 늘리고 이런 약간 이제 그 편법적인 그런 운영들이 현장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의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제로 그 대학이 그런 경쟁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대규모 강좌를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좌 수가 늘어야죠. 강좌 수가 늘고 맞춤식 강좌가 늘어나고
그리고 강사들이 충분히 그런 강의를 충분히 준비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의 그 교육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대학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 강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그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네. 실제로 대학 혁신이나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강사를 줄여서가 아니라 강좌 수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거, 그 사업을 강좌 수를 늘리는 대학한테는 재정 지원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대신에 반대로 강좌 수를 대폭 줄이고 시간 강사 대거 해고하고 이런 학교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저희가 시간 강사법은 강사들뿐만 아니라 대학 쪽에서도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대학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고 몫을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 교육, 고등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이제 뭐 여러 이제 대학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슨 대형 강좌로 아이들 그냥 몇백 명씩 그 모여놓고서 하는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강사의 고용의 안정과 처우의 개선이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대학에서 일정 부분 그런 책임성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시간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강사들을 일자리를 잃게 하거나 강좌 수를 막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법이 실제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를 잘 보고 있고요.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도 지금 편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재정 당국하고도 합의해서 예산에 이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좀 대학 당국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물론 뭐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단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학문 후속 세대 그리고 이 학문에 대한 그 역량이 높은 이런 강사분들이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더라도 않더라도 연구와 이런 그 역량들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280억 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금 사업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국가교육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미래 장기 계획까지 학제 개편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할 주제도 너무나 많고 정책 과제도 너무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실랍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혼자 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와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국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교육의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그 요구나 합의들을 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이 미래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이제 우선순위들을 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교육위원회나 또 지방교육자치나 교육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합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국회 협조하에 법이 통과돼서 계획도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물론 한 10년 단위의 이런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스승의 날이고 하니까 누구보다 가장 또 교육 일선에서 책임도 많이 느끼고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 지원하고 개선하면서 선생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드는 네. 일이다 생각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그 존경과 감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도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꼭 좀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나 혼자 잘 키워도요, 사회가 엉망이면 그 아이는 그 사회에 물들게 돼 있어요. 모두 함께 잘 키우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